철자쌤의 옛날 이야기. 옛날 이야기 속에는 신비한 능력으로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거나 나라를 지켜내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벤져스나 슈퍼맨, 배트맨 이야기처럼 그 능력들은 정말 다양하고 엄청납니다. 사람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비한 능력을 갖게 되기를 바래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신기한 능력을 갖게 된다면 어떤 능력을 갖길 원하시나요? 오늘 자자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재미있는 상상을 하다 잠들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 이야기. 옛날 조선의 인조 임금 시대에 금강산에는 박처사가 관연한 딸과 함께 초가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이 박처사는 어느 날 조선의 재상이었던 이득춘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재상의 아들 이시백을 내 사위로 맡고 싶소. 갑자기 찾아온 웬 객이 자신의 아들을 사위로 삼겠다고 하니 어이가 없는 노릇이었지만 이득춘은 박처사가 보통 사람이 아님을 한눈에 꿰뚫었습니다. 그렇게 박처사에게 비범함을 느낀 이득춘은 분명 그의 딸도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소, 내 아들을 사위로 삼으시오. 그렇게 흔쾌히 이득춘은 박처사의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집안은 사돈을 맺기로 약속했고 혼인 날짜를 잡았습니다. 재상 이득춘의 아들 이시백은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뜻을 잘 받드는 효자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시백에게 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니, 자네 같은 사람이면 임금님의 사위나 아니면 정승들의 집안 처자들과 혼인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웬 금강산에서 온 도인 같은 사람의 사위가 된단 말인가? 무슨 소리? 우리 아버님을 모르시는가? 괜한 일을 할 분이 아니시네. 아버지께서 분명 생각이 있으셔서 이 혼처를 마련한 것일 걸세. 이시백은 자신에게 혼처를 흉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혼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혼인날 혼인식을 성대하게 올린 뒤 드디어 첫날 밤이 되어 부인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얼굴을 본 이시백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흉측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도저히 눈뜨고는 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혼처라지만 어찌 아버지께서는 며느리 될 사람이 이렇게 생긴 것을 알고는 계셨던 건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부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으니 이거야 원. 이시백은 결국 박씨 부인에게 뒤뜰에 조그만 집을 내어주고 몸종 개화와 둘이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방에 틀어박혀 글 공부에만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박씨 부인에게는 신통한 재주가 아주 많았습니다. 하루는 박씨 부인이 시아버지인 재상 이득춘을 위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주 화려한 조복을 지어 올렸습니다. 아버님, 조정에 나가실 때 입으세요.
아니, 정말로 이 옷을 정말 네가 만든 것이냐? 이것이야말로 신선의 솜씨 같구나. 박씨 부인은 집안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소리 소문 없이 그 문제들을 처리해 나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박씨 부인이 장에 갔다가 듬성듬성 털이 빠지고 몸에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망아지 한 마리를 헐값에 사왔습니다. 아니, 뭐 저런 망아지를 사온 것인가? 자기랑 비슷하게 생겨서 마음이 동한 건가? 허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런 흉물을. 집안 사람들은 그 흉측한 망아지를 사온 박씨 부인을 흉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흉에도 개의치 않고 부인은 정성스레 망아지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망아지는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라났고 털도 윤기가 흐르고 온몸에 근육이 붙기 시작하더니 3년 후에는 아주 훌륭한 명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박씨 부인이 그 망아지가 천리마의 피를 이어받은 망아지라는 것을 알아채고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여러 번 일어나자 처음에는 뒷방에 밀려난 못생긴 며느리를 무시했던 집안의 하인들은 외모는 보잘것없는디 주인님이 분명 저 엄청난 능력을 보고 며느리로 들인 것이야 하며 박씨 부인의 능력에 감탄하였고 그녀를 잘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였던 이득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비범할 것이라 생각하고 들인 며느리였으나 외모가 흉측하여 아들에게 미안하기도 하여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헌데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정말 그 비범함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허허허, 외모는 그래도 아주 훌륭한 며느리를 들였구만. 아들이 자기 부인에게 잘 대해줘야 할 텐데. 이거야 원 아들 마음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니. 아들에게 홀대받는 며느리에게 미안했던 이득춘은 박씨 부인에게 잘 대해주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은 자신의 거처가 있는 뒤뜰에 나무를 많이 심고 그 나무들을 정성스럽게 가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득춘이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박씨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불행한 일이 닥치면 저 나무로 재앙을 막으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초당의 이름도 화를 피하는 곳이라는 뜻의 피화당으로 지었답니다. 허허, 이곳에 불행한 일이 닥칠 거란 말인가? 앞일은 모르나 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허허허, 훌륭하구나, 훌륭해. 그렇게 이득춘은 며느리를 항상 칭찬해 주었습니다. 한편 박씨 부인의 남편인 이시백은 혼인 후에 3년 동안이나 방에만 틀어박혀 과거 공부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신 혼처이니 물릴 수도 없다. 그렇다고 저 부인을 마주볼 자신이 없으니 방에서 나가지 않고 공부나 하련다. 그렇게 3년을 방에 박혀서 글공부에 매진하게 된 이시백은 과거를 보고 당당히 장원급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득춘은 집안의 경사가 난지라 큰 잔치를 열어 이시백의 과거 급제를 축하하였습니다. 그러자 금강산에 있던 박저사 또한 사위를 축하하기 위해 이득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니, 사돈 오셨군요. 이리 축하해 주러 오시니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하하. 과연 아드님이 천하의 기재라더니 참이었군요. 이리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하다니. 이제 아드님의 뜻을 이루었으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때라니요? 어떤 때를 말씀하십니까? 사실 제 딸아이에게는 비밀이 있습니다. 제 딸이 워낙 아름다워서 혹여 혼인을 한 뒤 사유가 그 미색에 빠져 자신의 재능을 낭비할 것을 경계하여 제가 흉측한 허물을 씌워 놓았습니다. 이제 아드님이 뜻을 이뤄 세상에 나가게 되었으니 제 딸의 허물을 없애줘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셨다니. 역시 제 생각이 맞았군요. 참으로 비범하신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딸아, 그동안 고생이 많았구나. 아닙니다. 다 서방님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함이니 이해합니다. 대화를 마친 박 처사는 알 수 없는 주문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박 씨 부인의 외모가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였습니다. 잔치에 와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건 선녀가 아닌가? 왜 선녀가 갑자기 여기에 나타났단 말인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빛나는 박 씨 부인의 미모에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인 이시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시백은 변한 박 씨 부인의 외모를 보고는 너무 놀라서 먹고 있던 술을 그만 술잔에 다시 뱉어냈습니다. 아니, 부인, 이럴 수가. 이리 아름답다니. 세상에, 내가 그동안 부인에게 너무했구려. 정말 미안하오. 이럴 수가. 이시백은 그동안 자신이 박 씨 부인의 겉모습만 보고 박대한 것을 사죄하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 또한 저의 외모를 보기 싫어 지난 3년 동안 거울 한번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서방님께서는 어련하셨겠습니까? 이해합니다. 그렇게 박 씨 부인과 이시백은 사이좋은 부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오랜 세월이 흘러 평화로운 날이 계속되었으면 좋으련만 박 씨 부인이 예상했던 안 좋은 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옆나라였던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고 조선 북쪽까지 쳐들어와 싸움을 걸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조선의 북방을 지키는 용장 임경업 장군이 있었기에 청은 감히 국경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조선을 차지하고 싶었던 청나라 황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찌하면 저 조선을 차지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신통력을 지녔던 청나라 황후가 황제에게 말했습니다. 조선을 차지하려면 조선을 지키고 있는 숭고한 꽃을 먼저 없애야 합니다. 그 숭고한 꽃이란 박 씨 부인을 두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청나라와 조선은 많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북방에서 임계목 장군이 번번이 청나라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결국 청나라는 임경업 장군이 알아채지 못하게 배를 타고 서해를 건너 동대문을 부수고 한양을 공격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점괘를 보던 박 씨 부인은 나라의 위기를 감지하였고 청나라의 계획을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이시백에게 말하였습니다.
제가 천기를 살펴보니 조선의 북쪽으로 몰려오던 청나라의 기운이 조선의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청나라 군대를 막을 수 있는 이는 지금 조선에는 임경업 장군뿐이니 장군을 당장 한양으로 불러들여 적의 기습을 방비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이 참이오. 알겠소. 내 당장 전하께 아뢰겠소. 이시백은 박씨 부인의 비범함을 익히 알고 있는지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왕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참이란 말인가? 청나라가 서쪽으로 올 것이라고. 그대는 그것을 어찌 알았는가? 임금이 묻자 이시백이 대답했습니다. 저의 부인이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어 천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자네 부인이. 허허. 임금이 이시백의 대답을 듣고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변의 신하들도 코웃음을 쳐댔습니다. 아니, 한낱 여자의 말만 믿고 청나라군이 몰려오고 있는 북쪽의 성을 비우란 말이오. 그게 가당키나 한 말인가? 그렇게 신하들의 반대로 조선은 청나라군이 서쪽 방면으로 올 것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병자년 섣달 금음에 청나라 군대는 북쪽의 임경업 장군이 지키는 성을 피해 서쪽으로 쳐들어왔고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미처 적을 대비하지 못한 한양성을 함락한 청나라 군대에 의해 수많은 조선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임금 또한 남한산성으로 피해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청나라의 장수 용골대는 남한산성으로 임금을 잡으러 향했고 그의 아우 용률대는 한양성에 남아서 닥치는 대로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여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는 조선의 숭고한 꽃을 꺾으라는 황제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용율대는 수소문 끝에 박씨 부인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박씨 부인이란 자가 바로 조선의 숭고한 꽃이구나. 용율대는 박씨 부인의 피화당까지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갔습니다. 하하하, 이제 조선의 숭고한 꽃을 꺾게 되었으니 이 조선도 끝이구나. 용율대는 소리치며 칼을 빼들고 군사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뜰을 지키던 나무들이 수많은 군사로 변해 용율대와 군사들을 공격해왔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나무들이 어찌 군사들로 변한단 말인가? 결국 용율대는 호되게 당하고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인조 임금은 용골대에 포위당해 결국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임금의 항복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한양성에 들어선 용골대는 아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우의 원수를 갚아주겠다. 당장 그 박씨 부인의 집으로 갈 준비를 해라. 그렇게 용골대는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원수를 갚으러 박씨 부인에게 갔습니다. 용골대와 군사들이 박씨 부인의 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용골대의 부하 한 명이 용골대에게 말했습니다. 저 박씨 부인이란 여인은 도수를 부립니다. 용율대 장군이 저 집 나무들이 갑자기 군사들로 변하여 기습을 해와 목숨을 잃었다 하니 저 나무들을 먼저 태워야 합니다. 용골대는 그 말을 듣고 명을 내렸습니다. 불을 질러라. 저 나무들을 모두 태워버리고 저 박씨를 죽여라. 청나라 군사들은 불화살을 쏴서
박씨 부인이 있는 피화당의 나무들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녀석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창칼을 들고 왔느냐? 그때 박씨 부인이 나타나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오색 구름이 자욱하게 사방을 뒤덮더니 활활 타는 나무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불붙은 나무가 이쪽으로 다가옵니다. 으악, 도망쳐! 나무가 움직인다! 청나라 군사들은 겁을 먹고 서로 밀치고 허둥거리다가 서로에게 밟혀 죽거나 불붙은 나무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이럴 수가! 퇴각하라! 퇴각하라! 허둥지둥하던 용골대가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후퇴를 명령하자 그런 용골대 앞에 박씨 부인이 나타났습니다. 어리석은 용골대 놈아, 네 아우가 나의 칼을 받아 저 세상 사람이 되었는데 네 놈까지 죽고 싶은 것이냐? 아니, 잘 만났다. 군사들과 내 아우의 원수를 갚아주마. 용골대는 칼을 들고 박씨 부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씨 부인이 주문을 외우자 주변의 풀과 나무들이 수많은 군사들로 변하여 용골대를 둘러쌌습니다. 결국 용골대는 박씨 부인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를 죽어간 백성들의 넋을 위로하고 싶지만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 그냥 보내주겠다. 다시는 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그때는 살아 돌아가기 힘들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윤골대는 박씨 부인의 신통한 능력에 겁을 집어먹고 꽁지를 빼고 도망쳤습니다. 윤골대는 돌아가던 길에 북쪽의 성에서 한양을 구하기 위해 급히 내려오던 인경업과 마주쳤습니다. 내 이놈 용골대, 잘 만났다. 내 칼을 받아라. 무섭고 두려운 인경업을 만난 용골대는 곧장 인조 임금이 써준 항복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보시오. 이거 보시오. 이미 장군의 왕이 우리 청에 항복을 하여 전쟁이 끝났소. 여기서 나를 해하면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오. 인경업은 결국 칼을 내리고 용골대를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이 지나가고 난 뒤 임금은 박씨 부인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씨 부인을 충렬 부인에 봉하고 큰 상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후에도 박씨 부인은 나라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충성을 다하여 그 일을 잘 해결해 주었고 가족들과 이시백과 평안하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살았다고 합니다. 도깨비를 물리친 아이들. 옛날에 아이들이 많이 사는 어느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주로 숨바꼭질을 하며 놀곤 하였습니다. 길게 자란 뼈들이 무성한 논에 숨으면 술래가 찾기 힘들어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논에 들어가서 숨바꼭질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논에 나온 아이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나 아이들과 함께 하던 허수아비가 모두 뽑혀 쓰러져 있었고 논의 벼들은 모두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중에 나이가 가장 많은 용만이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누군가가 밤에 몰래 논을 망쳐놓은 것 같아. 우리가 밤에 숨어 있으면서 누가 이런 짓을 하는지 한번 보자. 아이들은 그날 밤
다 같이 아직 성한 벼들 사이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봤습니다. 한참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형, 아무래도 별일 안 일어날 것 같은데 그만 늦었으니 집에 가자. 부모님들이 걱정하시겠어. 맞아, 그러자. 그렇게 아이들이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파란 불빛이 눈으로 날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게 뭐지? 모두 숙여. 용만이는 그 불빛을 보고 아이들을 다시 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불빛은 갑자기 도깨비들로 변하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하하하하 웃으며 사람들이 정성스럽게 기른 벼들을 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떡해, 무서워. 도깨비라니. 몇몇 아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용만이와 몇몇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감히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군 논밭을 망치다니. 저 도깨비 녀석들을 혼내줘야겠어. 도깨비들이 그렇게 한창 논을 망가뜨리고 돌아간 뒤 아이들은 모여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도깨비를 혼내줄 방법을 의논한 아이들은 그렇게 집으로 뒤늦게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밤 용만이와 아이들은 꽹과리, 징, 장구, 북 이렇게 4가지 악기를 가지고 논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 휘익 바람이 불며 벼들이 몹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들이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용만이와 아이들은 도깨비를 2번째 보는 것임에도 매우 놀랐지만 용기를 내서 꽹과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깨갱깽깽. 하늘에 천둥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왔고 깜짝 놀란 도깨비들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천둥 벼락이라도 치는 건가? 아이고 무서워라. 도깨비들이 모두 주저앉아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징을 든 아이들이 징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징이다. 아이들이 징을 땡 하고 치자 그 소리가 그 밤의 논을 웅장하게 울려댔고 도깨비들은 몸속까지 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하느님이 우리가 하는 짓을 보고 벌을 내리시는 건가? 몸속이 막 울리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도대체 이 소리는 뭐야? 도깨비들은 더더욱 정신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자, 이번엔 장구 들어간다? 용만이가 외치자 장구를 든 아이들이 장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덩기덕 쿵 더러러러. 요란한 장구 소리에 도깨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으악, 이번엔 또 뭐야? 자, 마지막으로 북 들어간다. 이번엔 아이들이 북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둥둥둥둥둥둥. 그러자 마치 엄청난 군대가 논으로 모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럴 수가. 하늘나라 군대라도 내려오는 것인가? 무섭다, 무서워. 도깨비들은 잔뜩 웅크리고 눈을 감고 벌벌 떨었습니다. 자, 다 같이 쳐보자. 용만이의 말에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함께 사물놀이를 하며 하나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자 도깨비들은 도망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하느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이들은 더욱 신명나게 악기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는 도깨비들은 전부 저 멀리 산속으로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와, 우리가 도깨비를 물리쳤다! 용만이와 아이들은 도깨비가 물러가는 것을 보고 모두 일어나서 환호성을 질러댔습니다. 아이들이 자기들만의 힘으로 부모님의 논밭을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도깨비들은 그 마을의 논밭에 다시 오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천년 묵은 진해. 옛날 어떤 산골 마을에 약초 캐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이 총각은 날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약초를 캐거나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이는 홍기가 꽉 찼는데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살았습니다. 워낙 가난하였기에 동네의 어떤 색시도 이 약초나 캐는 가난한 총각한테 시집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총각이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약초를 캤는데 약초 캐는데 정신이 팔려서 날이 저무는 것도 모르고 약초를 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벌써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아이고, 이럴 수가. 이러다가 밤이 깊어 산을 벗어나지 못하겠구나. 지름길로 가봐야겠다. 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서둘러서 산에서 내려온다고 평소에 가지 않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빨리 돌아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산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럴 수가. 이거 완전히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할 수 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산중에서 머물다가 길을 떠나야겠다. 총각은 그렇게 머물 만한 곳을 찾아 한참 동안 산속을 헤맸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멀리서 불빛이 아른아른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총각은 얼른 불빛을 따라 갔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 웬 오막살이 초가가 한 채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런 곳에 초가집이 있단 말인가? 계십니까? 하룻밤만 좀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총각이 집 문 앞에 서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열고 웬 처자가 나왔습니다. 산중에서 약초를 캐다가 날은 저물고 길은 잃어서 곤란하게 되었으니 하룻밤만 묵게 해주시오. 그러시지요. 들어오세요. 처자는 총각을 들어오라고 하였습니다. 총각이 방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이 처자가 밥까지 지어서 저녁상을 한 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밥까지 이렇게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별것 아닙니다. 고단하실 텐데 어서 먹고 주무세요. 그렇게 총각은 처자가 내주는 밥을 먹고 하룻밤을 그곳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처자가 아침도 한 상 잘 차려주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아침까지 주시다니. 이리 귀한 대접을 받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갚는단 말이오. 그러자 그 처자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요. 별것 아니옵니다. 그렇게 맛있게 아침밥을 먹고 나니까 처자가 총각에게
물어왔습니다. 약초를 캐면 돈을 얼마나 벌고 딸린 식구는 몇이나 되십니까? 그러니 총각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약초 캐다 팔아서 입에 풀칠이나 하니 얼마 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혼인을 못했으니 딸린 식구도 없소이다. 그랬더니 처자가 듣던 중 반가운 소리라 하는 말이, 그렇다면 저와 함께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는 집에서 마당이나 쓸고 장날에만 장에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게 제가 돈을 내어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총각이 가만히 듣고 보니 그보다 더 좋은 돈벌이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눈앞에 예쁜 색시까지 얻을 판국이니 마다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하고 거기서 그 처자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마당이나 쓸고 놀다가 장날만 되면 장터에 나가서 여기저기 눈동냥 귀동냥을 해서 있었던 일들, 들었던 일들을 모두 부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듣고 웃어주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몇 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하루는 이 남편이 장에 갔더니 한 사내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데 초립에 방울을 달아서 딸랑딸랑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귀의 목에다 달 방울을 자기 초립에 달았으니 참으로 우스운 꼴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부인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오늘은 장에서 참 우스운 꼴도 다 봤소. 무엇을 받기에 그러세요? 아이, 멀쩡하게 생긴 사내가 글쎄 초립에 방울을 달고 딸랑딸랑거리면서 지나가지 않겠소. 참나. 그랬더니 색시 얼굴이 확 달라졌습니다. 아주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장날에서 또 그 사내를 만나거든 반드시 뒤를 밟아서 어디에 사는지 알아와 주세요. 아니, 왜 그러시오? 이유는 묻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알겠소. 그리하리다. 그 다음 장날이 돼서 총각은 다시 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사내가 또 방울을 딸랑거리면서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시킨 대로 조심스럽게 그 사내를 쫓아 뒤를 밟았습니다. 따라가 보니 이 사내가 장터를 벗어나서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내가 산으로 들어가서는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웬 커다란 동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니, 웬 동굴로 들어가는 거지? 아이, 저 안까지 따라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쩐다? 그렇게 총각이 동굴을 기웃거리고 있는데 동굴로 들어갔던 사내가 동굴에서 다시 쑥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밖에서 있었던 이 남편을 보고 말했습니다. 내 뒤를 밟은 것을 보니 어떤 여인의 부탁을 받은 것이 분명하군요. 아니, 그것을 어찌 아십니까? 그러자 그 사내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색시는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네요. 오늘 저녁에 돌아가면 당신은 그 지네한테 잡아먹힐 거요.
아니, 무슨 소립니까, 그게? 내 부인이 지네라니. 3년을 함께 산 색시가 천년 묵은 지네라니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났습니다. 아니, 근데 이보시오. 그게 사실이면 나는 꼼짝없이 죽는 겁니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당장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잔뜩 사가지고 온몸에 담배진을 바르고 가시오. 그리고 소리 내지 말고 방문 앞에 가서 구멍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면 지네가 있을 것이오. 그럼 그 담배 연기를 구멍으로 뿜어 넣으시오. 그러면 그 지네는 죽고 당신은 살 거요. 그 말을 듣고 남편은 혹시나 몰라 곧장 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말대로 장에 가서 독한 담배를 한 발 사가지고 담배진을 내어 온몸에 잔뜩 발랐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갔습니다. 아, 정말일까? 그래도 뭐 믿져야 본전이니. 아, 본전은 아니구나. 담배값이 들었으니. 아니, 뭐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보자.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말대로 방문 앞에 소리 없이 몰래 다가가서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지네가 방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아, 이럴 수가. 정말이었구나. 이 남편은 담배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마음을 나누고 정도 든 부인을 차마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부인을 죽이는 건 차마 못하겠구나. 에라,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이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집을 가만히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 앞 냇가에 가서 몸에 바른 담배진을 다 씻어낸 다음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이, 괜히 담배값만 잔뜩 들었네. 부인, 나왔소. 남편이 들어가니 부인이 반겨 맞아주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이 아름다운 여인이 어찌 그 지네란 말인가. 믿을 수가 없구나. 남편이 자꾸 자신을 뚫어져라 보자 이 부인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남편이 작심을 하고 말했습니다. 부인, 나는 방금 당신이 지네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디 그래, 오늘 밤에 날 잡아먹을 생각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 가만히 있을 것이니 마음 편히 잡아먹으시오. 그동안 고마웠소. 그러자 부인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제가 비록 사람이 아니고 지네인 것은 맞지만 왜 까닭없이 제 남편을 잡아먹겠습니까? 그리하려 하였다면 친작했겠지요. 아무래도 오늘 그 사내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모양인데 자초지종을 말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부인이 묻자 남편은 지나온 일을 쭉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장에서 본 사내는 사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년 묵은 지렁이랍니다. 전에 내 남편이 그놈과 싸우다가 그놈이 내 남편을 죽여서 그 원수를 갚으려고
이 산중에 숨어 살면서 때를 기다렸지요. 이제 그놈이 사는 곳을 알았으니 내일은 찾아가서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당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겠지만 저와 3년 동안 인연을 맺고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절 좀 도와주세요. 알겠소. 내가 부인에게 잡아먹힐 각오까지 했는데 무엇이든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오? 내 부인의 일인데. 그래, 어떻게 도우면 되겠소? 내일 제가 그놈을 찾아가서 한창 싸울 적에 무서워하지 말고 이 꽹가리를 크게 쳐준다면 그놈이 소리나는 쪽을 돌아볼 것입니다. 그 틈에 제가 그 지렁이를 죽이겠습니다. 알겠소. 꼭 그리하리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튿날 부인은 남편이 일러준 동굴로 천년 묵은 지렁이와 싸우러 갔습니다. 부인이 지렁이 굴 앞에 이르러 제주를 크게 3번 넘으니까 커다란 진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굴 속에서 커다란 지렁이가 스르르 기어 나와 둘이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찌나 사나운지 멀찌감치서 지켜보고 있던 이 남편이 그만 꽹가리를 치지도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진해와 지렁이는 한참 동안 싸우다가 승부가 나지 않았고 지쳐서 더는 싸우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게 되었습니다. 진해가 다시 사람이 되어서 이 사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서방님, 너무 놀라셨군요. 오늘은 그만 집으로 돌아가요. 아이, 이런, 내가 기절을 했군요. 아이, 미안하오. 그렇게 둘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은 다시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내일 싸울 때는 꼭 꽹가리를 울려주세요. 알겠소. 오늘 미안하게 되었소. 내일은 내가 이 꽹가리를 꼭 치리라. 남편은 그렇게 다짐을 하긴 했는데 그 이튿날 다시 싸움판에 나가보니 어찌나 무섭던지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꽹가리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꽹가리는 치지도 못하고 둘의 싸움이 또 승부가 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도 결판을 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에 부인은 남편에게 다시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 싸움은 3일 안에 결판이 나야 합니다. 3일이 지나면 저 지렁이 놈이 다른 굴을 파서 숨을 것이고 그러면 저 또한 이곳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지렁이 놈이 자신을 알아본 당신부터 잡아먹으려고 매일 노릴 터이니 부디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꼭 꽹가리를 쳐주세요. 그렇구려. 알겠소. 미안하오. 네, 내일은 마음을 단단히 먹겠소. 그 다음날 이 남편은 아침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싸움터에서 진해하고 지렁이가 맞붙어 싸우는데 그 기세가 어찌나 싸나운지 마치 용과 호랑이가 싸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이 한참 뒤엉켜 싸우고 있을 때 드디어 이 남편이 용기를 내어 힘을 주어 꽹가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는 한창 싸우다가 갑자기 시끄러운 꽹가리 소리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소리가 나는 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진해가 지렁이의 목을 물어 죽여버렸습니다.
싸움을 이기고 지네는 다시 부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이렇게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저는 한을 풀었고 당신도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구슬들을 가지고 장에 대답하시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하며 지렁이가 죽자 거기서 나온 귀한 구슬들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니, 남편을 두고 어딜 가겠단 말이오? 이미 나는 당신과 혼인을 하였으니 계속 나와 함께 삽시다. 그러자 그 부인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제가 지내인 것을 알면서도 그리 하시겠다는 겁니까? 아, 그렇다니까. 쥐내면 어떻고 지렁이면 어떻소. 당신은 내 부인이오. 그러자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부인을 남편이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장에 나가서 구슬을 팔아 큰 돈을 벌어 가져왔고 지네 부인과 이 남편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라지꽃. 도라지의 꽃말은 따뜻한 애정입니다. 이 도라지꽃에 관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도라지라는 소녀가 오빠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 남매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둘만 남아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살았습니다. 둘은 남의 집 일을 도우며 열심히 살았는데 하루는 두 사람이 마을의 큰 집 대감의 집에서 청소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항상 열심히 일했기에 그날도 대감의 집에서 열심히 청소를 하였습니다. 특히 오빠는 머리가 아주 비상하였는데 그날도 대감의 집을 더 깨끗하고 빠르게 청소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평소보다 곱절은 빠르게 청소를 마쳤습니다. 대감님, 청소를 마쳤습니다. 뭐라? 아니 벌써 말이냐? 이것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게로구나. 대감은 화를 내며 나와서 청소한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것인지 평소에 하인들이 하던 때와는 차원이 다르게 깨끗하였습니다. 아니 이것이 어찌된 것이냐? 아니 어찌 이 짧은 시간에 이 청소를 빠르게 할 수 있었던 건가? 그것도 이렇게 깨끗하게. 그러자 오빠가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이 그저 일의 순서를 먼저 정하여 청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허허, 일의 순서라고? 그렇습니다. 어떤 큰 일이든 작은 일로 나누어서 그 일을 알맞은 순서로 하면 이렇게 빠르고 더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허허허허. 이거 오늘 내가 아주 비상한 아이를 만난 것 같구나. 너는 청소나 하고 있을 아이가 아니다. 내가 지원을 해줄 테니 공부를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네? 공부라고요? 그렇게 오빠는 운 좋게 대감의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오빠가 10년을 기약으로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가게 되자 도라지는 절에서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오빠는 언제 오는 걸까? 도라지는 오매불망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 오빠가 돌아오지 않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오빠를 기다리며 혼자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몇 년이 지나고 그 뒤로도 소녀는 오빠를 기다렸지만 결국 오빠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이 도라지라는 소녀는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할머니가 된 소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기 바다 건너 어딘가에 보고 싶은 오빠가 있겠지. 지금이라도 오빠가 돌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오빠를 보고 싶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도라지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오빠인가? 하고 깜짝 놀란 도라지는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평생 오빠를 기다리던 도라지라는 소녀는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도라지가 숨진 자리에서 다음에 아주 작고 귀여운 보라색 꽃이 피어났는데 사람들은 그 꽃을 도라지꽃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오빠를 생각하는 도라지의 따뜻한 애정이 도라지 꽃의 꽃말이 된 것입니다.